사실은 제일 중요한 파트여서 이제 그 파트만 중심적으로 얘기를 갖다가 할게요. 왜 그 파트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이 혁신의 종류 이런 거 다 들었는데 이정이야 땡큐. 그래서 그 혁신의 종류를 갖다 다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 기업 경영에 어떤 그 임플리케이 시사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어떠한 종류의 혁신이냐라는 걸 파악하는 이런 기술 혁신의 전략을 세우는데 큰 인풋이 되거든요. 그런 인풋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혁신 전략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중간에 제가 빼먹은 도미넌트 디자인 부분이랑 이 뒷부분은 이 PPT가 공개되면 그 다음에 텍스트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술 혁신 이론을 계속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례를 들고 와야 될까 그 사례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 김병곤 교수님이 정리하신 일단 테이블을 먼저 보면요. 뭐 기술을 탐색을 하고 시장의 기회와 뭐 기술 컨설턴티, 테크놀로지 컨설턴티 같은 것들을 탐색을 한 후에 셀렉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뭐 성과 평가 같은 거를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뭐 개념적인 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얘기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이런 테크놀로지의 종류들, 기술 혁신의 종류들, 그 다음에 생명주기,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챕터부터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프랙티스는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게 다른 사례를 가져오면은 약간 로열티나 뭐 카피라이트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석사 논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교수님이 그때 저는 전자통신업체인데 이거를 굳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수가 제가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기술적 갭, 비즈니스적 갭을 이제 찾고 목표를 설정해서 구현을 하고 평가 통제하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배터리도 쓸 수 있고 뭐 화학 특성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터빈 같은 동력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기술마다 이머징하고 있는 기술들이 막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술들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정리된 거고요. 혹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저처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에 어떤 기술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뭐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각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응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수집 단계에서 이것도 하나의 툴인데 저는 오스터왈더가 제시한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그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바로 뒷장을 먼저 보시면 5가지 항목이란 뭐 경제 환경, 법적인 내용, 그다음에 사회 환경, 고객의 요구, 그리고 기술 변화 이 5가지를 관점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아니면 뭐 어떤 추세 같은 말이면 트렌드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문장으로 나열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오스터왈더 5가지 인자를 써도 되고요. 보통 이제 페스트라고 해서 뭐 비슷한 폴리틱, 이코노믹, 소사이어티, 소셜, 테크놀로지 이렇게 4가지로 하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프레임은 거시적인 환경을 이제 먼저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주요한 추세냐, 다른 추세들을 이끄는 추세냐, 추동 추세라는 말을 썼는데 뭐 결정인자라는 말도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마켓 다이나믹스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서 뽑아냅니다. 이 실제로 정확히 뽑는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켓 다이나믹스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런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서로의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고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관계를 해주고 이제 피드백 모델 같은 형태로 그리면서 루프 자기 본인이 보기에 중요한 루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저는 이렇게 R1, R2라고 해서 두 가지 루프를 뽑아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그 테이블로 저는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술들을 선택을 할지 관찰하기 위한 프레임도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기술이 선택됐을 때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게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이런 과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들을 이런 관점에서 쫙 나열을 한 거를 다이나믹스를 그려서 R1, R2로 표현을 했고, R1은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 전력이 이제 재판매가 될 거고, 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이제 상용화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2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 이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은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스토리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를 모아서 판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고, 플랫폼 관점에서 이게 피지컬한 건지 로지컬한 건지를 나눠서 각각의 영역별로 이제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겠구나. 실제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대부분 사용되지, 아직까지는 상용화 거의 안 됐고요. 전기가 만들어지면 뭐 피크 때는 모자라고 심야에는 막 남아돌고, 근데 한번 생산된 전기는 어디다 저장을 하지 않고 다 소비되는 거죠, 현재의 상태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심야의 유효 전기 같은 거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피크 때 이제 다시 파는 형태의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뭐 바람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량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먼저 저장을 해서 그때는 이제 ESS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죠. 이게 사실 그 제가 석사할 때 그 일본에서 대지진 났었을 때 원전 다 스톱시키고 일본에서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여기 꽂히셔가지고 저를 이걸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술을 선택을 할 거냐,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서 배터리를 쓸 거냐, 아니면 뭐 화학 기술을 들어간 그런 기술을 쓸 거냐, 아니면 동력을 하는 기술을 쓸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이제 고르기 위해서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을까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기술이 의존 정도랑 비기술 요소, 그다음에 뭐 내부 통제 가능, 불가능 형태로 이렇게 이제 2x2로 나눴는데,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고려 사항이 막 바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제시한 프레임의 내용이 표의 기준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앞에서는 이제 그 비즈니스 상에서의 갭을 발견했다면, 뒤에서는 이제 테크놀로지 상의 갭을 보는 건데, 현재의 기술이 어떻게 S커브나 뭐 이런 형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고, 그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이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뭐 시장의 요구를 만족할지를 보기 위한 툴로서 뭐 이런 기술 로드맵이나 앞에서 봤던 하이퍼사이클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피저빌리티 타당성을 분석을 했을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 시스템 저장 기술이 납축 전지, 황화 나트륨, 뭐 레독스, 리튬이온 배터리, 뭐 이게 아마 그 터빈 돌리는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의 기술들의 발전 원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실제로 이제 현재 비즈니스에서 발전할 때 발전 원가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뭐 발전 원가가 이런 유류 기름이거나 LNG 이쪽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쌀 수 있어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그 판단을 한 건데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그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제주도나 아니면 섬 쪽에 가면은 이런 싼 원자력이나 뭐 유연탄, 무연탄을 쓰는 게 아니라 기름을 써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이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뭐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제가 나타낸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크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기회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의 경제성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의 팀워크로 해올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에 있는 지금 그 아이템들을 한번 셀렉트를 해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러프하게지만 한번 초기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당되는 회사에. 그래서 첫 번째가 거시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거시환경 분석은 지금 있는 조구들 중에 뭐 패스트도 있고 여기 오스카 와일드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우리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나는 거시적인 분석은 이런 걸 갖다 분석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 선택해도 좋아요. 패스트 분석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형태보다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기업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시장 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그 시장 다이나믹스는 이 기업을 갖다가 지금 그 감싸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요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여기서 R이라고 했는데 그 어떤 식의 플레이그라운드 또는 오퍼튜니티를 갖다 생성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분석하는 파트고요. 이 파트는 우리 조인성 박사과정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자세한 자료를 갖다가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주소를 갖다 올릴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이 시장 다이나믹스 분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오퍼튜니티 에리어가 발견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시나리오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하는 거는 오늘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하지 말고요. 이 기술 관찰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혁신의 종류를 반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어떤 종류의 혁신입니까? 점진적인 혁신이냐, 혁신적인 그 레디칼한 혁신이냐, 또는 아키텍처럴한 혁신이냐, 아니면 모듈라한 혁신이냐, 인크리멘탈한 거냐, 레디칼한 거냐. 이러한 혁신의 종류를 갖다가 구분해내는 것. 그걸로 여기 기술 관찰 프레임워크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아울러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현재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에어리어는 어디가 있겠다 하는 걸 갖다 생각을 해보는 거. 그게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팀워크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에서 이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몇십 명의 멤버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해요. 실제 이 단계를 할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해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쪽 기술 예측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바뀔 거고 또 그 다음 시간에 기술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각각의 파트를 갖다가 바꾸고 리파인해 나갈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이 짓을 하느냐?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 논의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프레임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이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하나씩 다시 끄집어내서 얘를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얘는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더 디테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다. 그 큰 그림이 없이 매주마다 강론만 듣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그림 그리는지를 갖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략 파트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지금 러프하게라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각 강론들을 갖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기술 예측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조해가지고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그레스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오늘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또는 생각이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야 될 파트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조인성 박사과정이 수업 끝나자마자 한두 시간 내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갖다가 올릴 거예요. 그리고 보충된 교재에도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조인성 박사과정한테 핸드폰을 치세요. 핸드폰을 조인성 박사님이 안 받으면 저한테 핸드폰을 주세요. 그럼 내가 조인성 박사한테 핸드폰을 또 칠게. 그래서 우리 애프터서비스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 그게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팀으로 작업을 갖다 할 내용입니다. 자 질문. 코멘트. 없으면 이걸로 이 수업을 마치고요. 이 수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과 또 고생을 많이 해준 우리 조 박사 과장한테 큰 박수 한번.